한국과 미국, 일본 3국 정상이 이번 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모여서 정상회의를 합니다.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를 포함한 군사, 비군사 문제까지 다각도로 다루는 3국 간의 협의체가 논의될 전망인데요. 네, 한미 동맹 강화에 북한의 반응도 주목되는데요. 차도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장소 이야기를 저희가 해봤으면 네네. 좋겠는데요. 앞서 이야기를 한 대로 여기가 이제 백악관이 아니고요. 대통령 별장에서 모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어떤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그만큼 그 삼국 정상 간의 그 친숙한 그 관계를 이 과시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네. 또 지금 일단 캠프 데이비드라는 곳 자체가 역사적인 주요한 그 타결이 이루어졌던 그 장소기도 하거든요. 중동 문제라든가 뭐 이제 각종 미소 간의 그 군축 협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역사적인 상징성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자체가 아마 한미일 지금 정상 간의 그 협력 그리고 네. 한미일 삼국 협력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종의 추세고 제도화된다라는 걸 이 상징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기존에도 다자간 회의 등을 계기로 여러 차례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독자적으로 삼자 간에 만나게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한미일이 삼국 차원에서 정책 조정을 하거나 이제 협의를 했던 예. 그 사례들은 뭐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1999년에서 2003년 초까지 가동이 됐던 한미일 삼국 정책 조정 및 감시 그 협의체가 있었거든요. 이걸 네. 티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시에도 정책 조정을 하다가 이제 육자 회담이 가동이 되면서 잠정적으로 지금 이 중단이 된 상태인데 예. 이게 정상이 이렇게 한미일 정상이 이 동시에 만나서 주요한 그 사안들에 대한 협의를 벌이는 거는 이번이 최초고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이게 정례화되고 제도화되는 예. 한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최초로 모이는 한미일 정상이 목적은 삼국 협력 강화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번 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종의 어떤 안보 협력체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뭐 그동안 그 한일 정상회담, 그다음에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끊임없이 나왔던 이 삼국의 최대 관심사가 지금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응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여기에 이 북한 핵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부터 시작해서 그 위협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한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안보 분야 협력들도 여기에서 더 나가면 네. 범위들이 넓어지겠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 문제들, 그다음에 각국의 이 외교 안보 전략을 조율하는 문제들, 더 넓은 문제들이 있고요. 네. 이게 요즘 나오는 경제 안보 이슈까지를 이 고려를 할 경우에는 예. 공급망 재편이라든가 아니면 첨단 과학 기술 이 보호들 이런 문제들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일본 자위대와의 합동 군사훈련도 정례화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지금 사실 한미일 삼국이 참여하는 그 합동 군사훈련도 그동안 네. 해왔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북한 미사일 그 궤적을 탐지하기 위한 그 공동 훈련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대잠 훈련 같은 것들은 그동안 벌여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기존에 해왔던 뭐 완전히 기존과는 다른 성격의 어떤 군사 훈련이 그것도 한반도에서 자꾸 개최될 걸로 예. 미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네. 제가 볼 땐 기존에 해왔던 훈련들을 정례화 수준에서 공해상이나 이런 쪽에서 주로 시작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자, 회의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뭐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글쎄요, 중국에 대한 어떤 뭐 명시적인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기존에 예. 그 한일 그 정상회담의 공동 선언이라든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선언이라든가 네네네. 아니면 미일 정상회담 공동 선언에서 나온 수준 자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해협에서의 이 안전과 평화, 그 다음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의 뭐 반대 이런 원칙은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 네. 여기서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중국을 전향하거나 이런 중국을 거는 아마 최근에 경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바이든 행정부의 이 대중국 정책이나 대인도 태평양 전략을 보면 네. 이게 너무 지금 이 경쟁을 가열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수위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중국을 거론하더라도 표현 자체는 상당히 우회적인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과연 북한에서는 어떤 도발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 부분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 등을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네네. 전쟁 준비를 더 공세적으로 하라, 군사 위협을 좀 강화했거든요.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단거리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도발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대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이 도발 국면을 이용을 해서 한미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도발 국면을 이용해서 두 가지를 이 부각을 시키려고 해왔거든요, 북한이. 예.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된다. 이게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자꾸 이런 여론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2017년 그 당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에도 괌 포위 사격하겠다라고 막 이 보고받는 그 사진들, 그 다음에 괌 인근 그 좌표들 가리키는 사진들 네. 이런 것들 네, 공개를 했었거든요. 결국 포위 사격하지는 않았지만 상당 그 당시에도 굉장히 긴장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긴장 자체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나를 이대로 방치하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른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지려고 하는 것이 그동안 북한의 이 전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서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도 사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네. 이 김 위원장이 손가락으로 찍은 지역이 서울 그리고 네네. 육해 공군 본부가 네네. 모여 있는 충남 계룡대거든요. 네네. 글쎄요. 그리고 또 김일성 주석이 사진에 함께 네. 부각되도록 네네. 촬영했던 부분도 이게 다 어떤 좀 의도가 있다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 지금 서울 그러면 정치적 중심지잖아요. 그리고 계룡대 그러면 군사 지휘부란 말이에요. 언제든 그 핵심 목표물을 지금 겨냥해 놓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 자체가 선대부터 이미 꿈꿔왔던 네. 그런 이 정신의 그대로 계승이라는 면을 강조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자꾸 전쟁 준비 이런 얘기하니까 지금 내일 모레 마치 북한이 지금 우리를 그러니까요. 들이치는 것처럼 네. 그런 지금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런 표현 자체가 상당히 북한 내에서 일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게 외부에 대한 메시지 발송의 성격도 있지만 네네. 이 정도로 북한 용어로는 조선반도죠. 네. 정세가 엄중하기 때문에 김정은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던지는 것도 있죠. 네. 최근에 또 열병식 이후에 9월에 정권 수립 기념일에도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이 네네. 포착되기도 했거든요. 이게 대형 행사다 보니까 주민 등 다수가 많이 동원이 되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병식을 계속 하려는 의도는 뭡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을 추구를 해왔고 그다음에 경제 집중 노선을 그다음에 전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사실 이제 와서 남은 거는 군사력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과시라든가 아니면은 시위 같은 걸 해야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의 업적에 대한 의문감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예. 어떻게 보면 2016년부터 상당히 고강도의 지금 국제 제재에 계속적으로 지금 이 노출이 되면서 네. 거기다가 이제 지금 2020년 해서 올 초까지 계속 지금 코로나 국면에 지금 진입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동안 축적됐던 내구력 자체도 좀 고갈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게 직접적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 그다음에 네. 이제나 저제나 제재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에 대한 반감을 품을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예. 반감을 못 품게 하는 거는 간단한 게요. 끊임없이 동원하는 거예요. 행사에 동원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통 고생할 때 행사에 동원할 때 어떤 심정이 듭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지? 거기에 대한 증오라든가 그쵸, 그런 분노가 마음을 있잖아요. 또 그때 수가 있죠. 그 대상을 자기네들이 아니라 내 책임이 아니라 이게 지금 북한 정권이 누구 아니라. 때문에 지금 가령 우리나 네. 미국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지금 악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편은 감수해야 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금으로써 인해서 다른 마음을 품지 못하고 또
분노나 어떤 불만이 있더라도 다른 쪽으로 네. 전이시키기를 지금 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것보다는 내부 결속 차원의 이런 열병식을 네, 열는 절반은 대외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군사적으로 준비돼 있다라는 대외적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도 있고요. 예. 절반은 내부적인 목적이라고 봐야 그렇군요. 되겠죠. 네. 우리가 이제 열병식을 하게 되면 뭐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이번 열병식에 어떤 또 무기가 공개될 것인가 네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더 보여줄 무기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지금 그 민간 열병식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그 북한의 지금 그 우리로 치면은 민방위나 이제 예비군에 해당하는 거죠. 노농적이다라든가 이런 전력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주민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행사에 동원을 하게 되고 스스로 마음다짐이라든가 맹세를 하게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권에 대한 어떤 반감을 약화시키고 외부에 대한 증오를 강화시키는 네. 그런 효과 자체를 노린 거죠. 네. 북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이렇게 또 무기를 개발하는데 돈은 어디에서 마련되는지 그 부분도 네네. 궁금하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북한의 그동안 이 무기 수입원이라는 게 어디에 올까? 요즘 많이 거론되는 것이 네. 이른바 얘기하는 그 암호화폐 예. 해킹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암호화폐를 해킹한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어떤 국가급 행위자가 필요로 하는 민간 자원을 끌어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민간 일상적인 무역을 하게 되면 이게 공개된 계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거 암호화폐 가지고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이미 아니에요. 민간 경제 활성화는. 근데 무기 개발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전부 수입 금지 품목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제재에. 네네. 어차피 이거는 밀수라든가 다른 은밀한 루트를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은 다분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도 점점 이제 외부에서 감시망이 이제 지금 강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쪽 거래하는 대상도 위험 부담을 계속 전가를 하죠. 그러면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는 지금 아마 한미일이 앞으로 협의를 해나갈 때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암호화폐 절취와 관련된 보안 활동들을 더 강화를 해나가는 것도 북한의 이런 이 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뭐 가상화폐를 이제 해킹을 활용해서 절도를 한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만 또 그런가 하면 뭐 러시아 ICBM 개발 업체도 직접 해킹한다라는 또 이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는지요? 네, 북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킹 자체를 사실은 스폰서하는 과거에 테러를 그랬던 것처럼 네네. 뭐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해킹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러시아나 중국이라는 스스로 자신들이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술들을 해킹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그게 해킹 가능하다면 굳이 그렇게 러시아에 제가 볼 때는 요즘 공을 들이지는 않을 그렇죠. 거예요. 이게 무기 파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무기 파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거래 수단으로 지금 북한에서 흔히 북한의 핵 개발에서 한 2%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뭐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를 지금 거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북한의 해커들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에서도 뭐 사이버 위협 해체에 도와달라 하면서 포상금을 걸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보를 촉구를 했거든요. 네네. 뭐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북한이 훔친 가상화폐 규모가 2조 원이 넘을 거다 이렇게 분석도 나왔는데 네네. 그동안 이제 핵과 미사일 뭐 자금의 상당수도 여기서 충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 자체가 사실은 금지된 것을 지금 그 각종 자재들을 밀수라든가 불법 거래를 통해서 지금 조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지금 이 가상화폐 자금을 활용한다라는 그 추론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자금줄 차단에서 이 가상화폐 이 차단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법들은 제가 볼 때는 이 해킹 기법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 단독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한미일 그 협의도 있지만 한미일 정상 간 협의 그다음에 나토에서도 지금 우리가 사이버 해킹에 대한 그 노하우들이 그 방어에 대한 노하우들이 계속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나토 회원국들이나 이런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랑 지금 그 체제라든가 아니면 가치를 같이 하고 있는 국가들하고의 상당 부분 그 공조라든가 연대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외교 안보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